어머니의 정성으로 푹 고아낸 갈비탕을 들고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마주한 광경은 7살 난 친손자가 10살 된 손녀를 말처럼 타고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들과 며느리가 그 옆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말리러 들어간 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아들의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여긴 내 집이에요. 어머니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단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하나가 이 집안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노년의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가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노숙자 신세로 만들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가히 가정청산의 교과서라 불릴 만한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영, 올해 60입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은퇴 생활이 좋겠다고 꽃이나 가꾸고 춤이나 배우러 다니라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병은 바로 제 손녀, 민지 때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하늘은 제 마음처럼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와 최상급 갈비를 샀습니다. 민지는 제가 끓여준 갈비탕을 제일 좋아해서 매번 2그릇씩 뚝딱 비우곤 했습니다. 잘 먹어서 발그레해진 그 작은 얼굴을 보는 게 제 일주일 중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갈비를 피물을 빼고 데쳐낸 뒤 큼직하게 썬 무와 함께 솥에 넣고 푹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집안 가득 구수한 고기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불 앞에서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는 것을 지켜보며 온통 민지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된 지 3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가여운 지은이 말입니다. 지은이는 참 좋은 아이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효심 깊은 아이였죠.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그저 민지가 걱정돼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민지, 어머니가 좀 많이 아껴주세요.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친손녀이자 지은이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인데 말입니다. 제 아들 민호는 지은이가 떠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재혼했습니다. 새 며느리의 이름은 김미경. 말재주가 좋고 싹싹한 여자였죠. 들어온 지 2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손자 민준이를 낳아주었습니다. 저 역시 기뻤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민준이가 태어난 이후로 이 집안에서 민지는 점점 불필요한 그림자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탕이 다 끓자 기름기를 걷어내고 민지가 제일 좋아하는 분홍색 꽃무늬 보온통에 담았습니다. 고집인지 편애인지 모르겠지만 이 통에 담아가야 민지 입에 들어가는 국물이 더 달게 느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끓인 건 단순한 국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고 그 불쌍한 아이에 대한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묵직한 보온통을 들고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불렀지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들네 집에 국을 가져다 주러 간다고 하니 다들 손주들 재롱도 보고 복도 많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진짜 복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네 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은 조용했지만 거실에서는 와하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미경의 목소리였고 그 사이로 손자 민준이의 날카롭고 의기양양한 고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오늘따라 집안이 시끌벅적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온통을 들고 현관을 지나 거실을 마주한 순간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진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7살 난 손자 민준이가 10살 된 손녀 민주의 등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민지는 앙상한 몸을 활처럼 구부린 채 차가운 마룻바닥에 양손과 무릎을 대고 마치 부리기 좋은 말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민지가 입은 꽃무늬 원피스의 무릎 부분은 이미 더러운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손에 플라스틱 장난감 칼을 쥐고 민지의 등짝을 툭툭 치며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이랴 이랴! 더 빨리 달려! 이 말라깽이 마라! 빨리 안 달리면 때려줄 거야. 그리고 제 아들, 제 며느리는 푹신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손에 해바라기 씨를 한 줌 쥐고 까먹으며 자지러지게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천하장사네. 진짜 장군감이야. 제가 어릴 때부터 정직하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아들 민호는 핸드폰을 들고 그 기가 막힌 장면을 찍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아들, 여기 봐. 아빠가 찍어줄게. 이거 진짜 대박이다. 민지는 울지도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힘을 주느라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와 이마에서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눈물방울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의 웃음소리, 민호의 칭찬, 민준이의 고함, 모든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제 귀에는 날카로운 이명만이 울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온통, 2시간 동안 고아낸 그 뜨거운 제 사랑이 담긴 갈비탕통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와 사지를 휘감고 온몸의 피를 얼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보온통이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분홍색 외피가 깨져나가고 뜨거운 국물과 갈비, 무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새쌍의 눈동자, 6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미경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으면 말씀을 하시죠. 아이고, 이걸 어째 국이 다 쏟아졌네. 아까워라. 입으로는 아깝다면서 눈에는 일말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얼음을 깬 칼날처럼 아들 민호에게 꽂혔습니다. 민호는 제 눈빛에 기가 눌렸는지 멋쩍게 핸드폰을 내리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며 허둥지둥 민지 등에 타고 있던 민준이를 안아 내리려 했습니다. 민준아, 얼른 내려와라. 할머니 오셨다. 한창 재미가 붙은 민준이가 순순히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2 다리로 민지의 허리를 꽉 조이며 짜증을 냈습니다. 싫어. 아직 다 안 탔단 말이야. 야, 말라깽이 말. 일어나서 계속 달려. 그러면서 장난감 칼로 민지의 머리를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세게 때린 건 아니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제 뺨을 후려치는 소리처럼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분노로 목소리가 쉬어서 저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민준이가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민호가 말릴 새도 없이 민준이를 민지의 등에서 확 끌어내렸습니다. 힘이 좀 들어갔는지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는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떠나가라 울더군요. 이게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되었습니다. 미경이 쏜살같이 달려와 저를 밀치고 민준이를 품에 안으며 꾀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애한테 왜 그러세요? 밀려난 저는 중심을 잡고 차갑게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애? 7살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다. 너희는 어른이라는 것들이 여기 앉아서 애가 누나 괴롭히는 걸 구경만 해. 괴롭히다니요.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애들끼리 노는 거예요.
민지가 누나니까 동생이랑 좀 놀아주는 게 뭐 어때서요? 우리 민준이가 누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속이 좁으세요? 남의 사이 이간질이나 하시고 이간질? 속이 좁아? 기가 차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다시 말해봐라. 놀아주는 게 바닥에 엎드려서 네 아들한테 말처럼 타라고 등 대주는 거냐? 칼로 머리를 맞아가면서? 김미경, 너도 여자고 엄마인데 네 마음은 돌로 만들어졌니? 제가 뭐요? 미경은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민지가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민지야.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바닥에서 막 일어난 민지를 향했습니다. 민지의 마른 몸이 움찔 떨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옷자락만 꽉 쥐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와 공포로 떨리는 다리를 보니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경과 말씨름하지 않고 아들을 봤습니다. 민지의 친아빠이자 제 마지막 희망인 민호에게요. 민호야, 네가 말해봐라.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내 딸이 저런 취급을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니? 지은이가 하늘에서 봤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니? 죽은 지은이 이야기를 꺼내면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짜증과 난처함이 스쳤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웅얼거렸습니다. 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미경이 말이 맞아요. 애들끼리 장난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구세요. 그리고 민지가 누나니까 좀 참아줄 수도 있는 거지. 참아줘? 그 말이 머리끝까지 피가 솟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10살이다. 뭘 참아? 너희 집 식모 노릇하는 거? 네 아들 말 노릇하는 거? 이민호, 내 양심은 개가 물어갔니? 제 호통에 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긴 제 집이에요. 내 자식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해요.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자격 없다고요. 제 집이라는 말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네 집이라고. 그때 미경이 가짜 울음을 우는 민준이를 안고 거실 탁자로 갔습니다. 거기엔 제가 가져온 보온통 뚜껑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보란 듯이 뚜껑을 집어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더니 바닥에 뒹굴던 깨진 보온통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당신 뭐해? 민호가 묻자 주방에서 미경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하긴 쓰레기 치우지. 국이 다 쏟아졌잖아. 그리고 민지한테 기름진 거 안 좋아. 애 성격만 나빠지지. 이런 거 못 먹여.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싱크대에서 물 쏟아지는 소리와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제가 새벽부터 끓인 그 국을 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가 보니 미경이 보온통에 남은 국물까지 몽땅 하수구에 쏟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갈비, 무, 그리고 제 진심까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너, 손가락질을 하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승리자처럼 웃으며 손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이국 너무 기름져서 건강에 안 좋아요. 앞으론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 집 규칙은 제가 만든 음식만 먹는 거예요. 너희 집 규칙.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민호도 따라 들어오더니 귀찮다는 듯 저를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가세요.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는 저를 주방에서, 거실에서, 그리고 현관까지 밀어냈습니다. 차가운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그 집을 보았습니다. 미경은 민준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고 민지는 구석에 죄인처럼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저를 마치 쫓아내고 싶은 잡상인 보듯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도 민지의 자리도 없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와 함께 슬픔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현관문을 잡고 쓰러질 듯한 몸을 지탱하며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민호, 오늘 네가 한 말 똑똑히 기억해라. 이게 네 집이라고? 그래, 좋다. 이 집에서 네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내가 지켜보마. 저는 멍에 있는 아들을 뒤로 하고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모자무지의 연을 끊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낡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짜증 섞인 얼굴, 며느리의 비웃음, 손자의 횡포, 그리고 눈물 맺힌 손녀의 눈망울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고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할 때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사줬습니다. 은퇴 후엔 손자도 봐줬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건 여긴 내 집이니 간섭 말라는 말과 하수구에 버려진 내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하녀처럼 사는 손녀뿐이었습니다. 슬픔이 지나가자 거대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민지는 지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은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맨 위, 잊고 있던 수납 박스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다 마침내 바닥에 깔려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찾았습니다. 먼지를 풀어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매매계약서, 은행 입금 확인증, 그리고 붉은색 등기권리증 집문서이 들어있었습니다. 권리자란에는 선명하게 세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박수영, 이 집은 제 인생의 자랑이자 아들에게 남겨준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집을 살 때 중개인은 아들 명의로 하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교사 생활을 오래 한 저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니 제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했죠. 아들에게는 길을 살려주려고 내가 돈을 냈으니 대출은 네가 갚는 척이라도 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금 상환 계좌도 제 연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민호 월급으로는 새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했으니까요. 아들은 이 집이 공동명의거나 자기 지분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인 줄 알았겠죠. 집문서를 보며 차가운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민호, 김미경, 그게 너희 집이라고? 너희 규칙을 세우겠다고? 그래,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누가 규칙을 정하는지 보여주마.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한 김철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철수니? 나 박 선생이다.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웬일이세요? 건강하시죠? 그래. 잘 지낸다. 철수야, 부탁 하나만 하자.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립니다. 심호흡을 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좀 팔아다오. 주소는 삼성아파트 3동 202호. 지금 우리 아들이 사는 그 집이다. 가격은 시세보다 좀 낮아도 되니까 최대한 빨리 팔아줘. 내 집을 되찾고 내 손녀를 되찾아야겠다. 하지만 집문서만으로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뿐 민지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양육권을 얻으려면 그들이 부모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전에 수업 때 쓰던 녹음기를 찾아냈습니다. 펜 모양의 소형 녹음기였죠.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다. 어젠 내가 미안했다. 민지 기말고사라면서 내가 구해둔 문제집이 있는데 갖다 줘도 되겠니? 아들은 의심하다가 제가 꼬리를 내렸다고 생각했는지 허락했습니다. 30분 후, 저는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미경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요. 어머니, 또 오셨어요. 저는 문제집 봉투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니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호와 민준이는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지만 민지는 없었습니다. 민지는 어디 있니? 방에서 숙제해요. 밥 먹으래도 안 나와요. 미경이 비꼬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민지, 안 나와? 언제까지 상전 노릇 할 거야?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쭈뼛거리며 걷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식탁엔 민지의 밥그릇이 없었습니다. 뭘 봐? 얼른 걸레질 안 해. 미경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민준이가 흘린 우유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지는 묵묵히 걸레를 가져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야, 물 튀잖아. 눈 뒀다 뭐해? 오늘 점심은 없어. 바닥에서 광날 때까지 닦아.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안 됩니다. 민지에게 다가가 문제집을 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준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민지는 미경의 눈치를 보며 겨우 받았습니다. 그때 미경의 전화가 울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걸레질하는 민지를 보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애 밥은 먹여야지. 한창 클 나인데. 민호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세요? 미경이 말이 맞아요. 어릴 때부터 노동의 소중함을 알아야죠.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요. 노동? 이걸 노동이라고 하니, 그럼요. 우리 집에 공짜 밥은 없어요. 그때 미경이 전화를 끊고 들어오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녹음기에 아주 선명하게 담겼죠. 혹 달고 들어와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일 좀 시키는 게 어때서요? 재수 없는 년, 지 엄마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엄마 잡아먹더니 이젠 우리 집까지 말아먹으려고? 어림없지. 그만해. 제가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왜요? 틀린 말 했어요? 여긴 내 집이에요. 내 맘대로 말도 못해요? 꼬우면 그 애물단지 데리고 나가시던가. 그래. 저는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걱정 마.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며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김미경, 이민호, 너희 좋은 시절은 끝났다. 이틀 뒤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있어라. 할 얘기가 있다. 너희 외삼촌도 같이 갈 거다. 제 남동생 박정우는 특전사 출신의 덩치가 산만해서 민호 부부가 꼼짝 못하는 상대입니다. 저녁 시간, 동생 정훈이와 양복 입은 김 팀장, 제잘 대동하고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경이 문을 열고 동생을 보더니 흠칫 놀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대치하듯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또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탁자 위에 쫙 펼쳤습니다. 등기 권리증 사본, 매매 계약서, 그리고 두툼한 은행 거래 내역서. 민호와 미경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권리자 이름 박수영을 본 미경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요? 민호도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대출금 갚았는데. 저는 비웃으며 통장 내역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네가 갚아? 이건 내 연금 통장 내역이다. 7년 동안 84개월치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내가 냈다. 네가 낸 돈이 10원이라도 있니? 내가 너 가장 노릇하라고 대출 계약서에 이름만 올려준 걸 진짜 주인인 줄 알았어.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거 우리 신혼집이에요. 어떻게 혼자 꿀꺽하려고 하며 서류를 뺏으려 했습니다. 앉아. 동생 정훈이가 호랑이처럼 호통을 치자 미경이 깨갱하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집의 소유주는 나 박수영이다. 법적으로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난 더 이상 너희를 내 집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옆에 있던 김 팀장이 전문적인 어조로 거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김철수입니다. 박 선생님 위임으로 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합니다. 한 달 내로 집 비워주십시오. 협조 안 하시면 명도소송 들어갑니다. 집을 판다고요? 안 돼요. 못 나가요. 미경이 발악했습니다. 강제 집행당해서 쫓겨나고 싶으십니까? 김 팀장이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민호가 충혈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친아들한테 저는 일어나 아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친아들? 내 손녀가 네 아들 밑에서 말노릇할 때 넌 아빠였니? 며느리가 죽은 지은이를 욕할 때 넌 남편이었니? 내가 끓인 국을 하수구에 버리고 날 쫓아낼 때 넌 내 아들이었니? 저는 민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야, 할머니야, 가자. 할머니 집으로. 민지가 낡은 가방을 들고 뛰어나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딜 데려가? 미경이 막으려 했지만 동생이 가로막았습니다. 민호야, 신고해. 유괴야!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수 없는 년, 엄마 잡아먹더니 미경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아동학대 증거다. 경찰 부를까? 법원 갈까? 누가 망신당할지 해보자. 공무원인 민호는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첫째, 한 달 안에 방 빼라. 둘째, 민지는 내가 데려간다. 셋째, 양육권 소송 준비해라. 좋게 합의하면 봐주겠지만 아니면 이 녹음 파일과 이웃들의 증언이 법정에 갈 거다.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햇살 아래 섰을 때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걸레질 안 해도 돼.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강아지. 이제 안 해도 돼. 우리 집으로 가자. 진짜 우리 집으로. 전쟁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악독함을 과소평가했죠. 그날 밤 아파트 입주민단체 채팅방 단톡방 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경이 피눈물 나는 호소문을 올린 겁니다. 악덕 시어머니가 손녀를 납치하고 아들 부부를 빈털터리로 쫓아냈습니다. 자기는 천사 같은 계모고 저는 돈 욕심에 아들네를 쫓아낸 마녀로 묘사했더군요. 이웃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안 그러게 봤는데 무섭네.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지만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파트 부녀 회장님과 앞동 12층에 사는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앞동 지인 집 베란다 CCTV가 저희 아들 집 베란다를 비추고 있었거든요. 확보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민지에게 물총을 쏘고 미경이 민지의 숙제 공책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비 오는 날 베란다에서 벌을 세우는 장면들.
저는 단톡방에 딱 2가지만 올렸습니다. 첫째, 그날의 녹음 파일. 둘째, 편집한 학대 영상. 채팅방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아동학대네. 박 선생님, 우리가 증인 설게요. 부녀 회장님이 나서서 저를 옹호하자 게임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밤 민호가 제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직장에서 징계 위기가 닥치자 그제야 찾아온 겁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진마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민지한테 빌어라. 2가지 길을 주마. 첫째, 그 여자랑 계속 살면서 직장 잘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든지. 둘째, 이혼하고 양육권 포기해라. 그럼 집 한 돈의 일부는 정착금으로 주마. 민호는 결국 2번째를 택했습니다. 며칠 뒤 이혼 서류와 양육권 포기 각서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미경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수영,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내 금쪽 같은 손자 내가 데리고 있다. 그녀는 민준이를 데리고 폐 공장 옥상으로 갔습니다. 돈과 복수를 요구하며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화로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미경아, 민준이는 죄가 없잖니. 네가 뛰어내리면 민준이는 평생 엄마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트라우마 속에 살아야 해. 5천만 원 줄 테니 아이는 놔줘라. 그때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나 이제 누나 안 괴롭힐게. 그 말에 미경이 무너져 오열했고 대기하던 경찰 특공대가 진입해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결국 미경은 아동학대와 인질극으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고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집 한 돈의 일부를 민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민준이랑 잘 살아봐라. 그리고 아비 노릇 좀 제대로 해. 저는 민지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햇살 잘 드는 베란다에 민지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되고 제 등 뒤에 와서 꼭 안기기도 합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해? 나 때문에 집도 팔고.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집은 다시 사면 되고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우리 민지의 어린 시절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 할머니는 하나도 후회 안 해. 저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소중한 손녀를 얻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우리가 쥐어야 할 것은 집문서만이 아닙니다. 부당함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존엄성입니다.